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오수경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내가 잊어버린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랬나? 고개를 갸웃하면서 자연스럽게 추억에 빠지곤 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으로의 회귀, 바로 독서가 아닐까요? 오늘 함께할 책은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80년대의 사랑과 아픔을 이야기했던 시인 최영미의 두 번째 장편소설로 은행나무에서 출판한 청동정원입니다. 먼저 책 소개 영상 보시고 사랑과 혁명의 불꽃이 함께했던 뜨거웠던 그날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정원,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80년대의 사랑과 아픔을 이야기했던 시인 최영미의 두 번째 장편소설로 은행나무에서 출판했습니다. 2013년 여름부터 1년간 문학의 오늘에 연재한 글을 묶은 것으로 1980년 격동의 시대에 꽃다운 20대를 보낸 주인공 이혜린을 통해 80년 격동의 시대, 폭압적 정권에 맞서 앞장서지도 못하고 뒤로 숨을 용기도 없었던 경계인의 초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쇠붙이로 무장한 전경과 교정 속 푸른 나무가 겹쳐지는 모습을 비유한 제목에서부터 소설 속엔 1980년대의 모습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작가는 초고를 쓴 지 26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작품 청동정원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함께 1980년대를 보낸 이들을 위로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당시 대학생들의 삶과 고민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영미 작가의 신작 청동정원은 2014년 여름부터 1년간 문학의 오늘에 연재된 작품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입니다. 작가가 1988년에 초고를 쓰고 26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자전적 소설로서 격동의 시대의 꽃다운 20대를 보낸 세대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로 이 책의 저자이신 최영미 작가님, 서울 디지털대학교 일본학과 신재인 교수님과 문예창작학과 임영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최영미 작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작가님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정말 기억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이번 소설도 그렇게 시집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집의 소설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초고가 88년도에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이제 소설로서 만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작품을 내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요, 제가 88년에 썼던 초고는 극히 일부예요. 한 원고지, 당시 제가 600자 원고지로 한 70매 썼으니까 한 200자로 한 200매 정도고, 이 소설은 1200매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그때 쓰지 않았고, 그 후에 이제 오랜 시간, 20년 넘게 제가 계속 보태고 고치면서 흘렸고요. 가장 사람들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왜 지금 내놨느냐. 근데 제가 게을러서요. 게을러서 사실은 진작에 나왔어야 소설이고 제 주변의 친구도 나보고 제가 더 일찍 이런 소설을 쓸 줄 알았대요. 이미 30대나 뭐 40대 근데 너무 늦게 냈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연재됐던 소설인데 처음에 이제 연재 소설로 쓰실 때는 토니 두세르라는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청동정원으로 단행본으로 나오면서 바뀌었는데 이렇게 또 뭐 제목의 의미는 또 어떤 거고 어떻게 또 바꾸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이번 소설처럼 제목을 여러 번 바꾼 적이 없는데요. 네. 한 10번쯤 바뀌었습니다, 네. 제목이. 제가 워낙 88년에 처음 초고를 썼을 때는 아름답게 꽃필 적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10년쯤 뒤에는 옛날의 구름 이런 하여튼 제목이 바뀌다가 이제 연재할 때 재작년 연재할 때는 토니 두세르로 했는데요. 그 제목의 뜻은 그게 프랑스어인데요. 프랑스어로 부드러운 물 혹은 순한 물이란 뜻이래요. 토니 이 워터고 네. 토니 두세르인데 영어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요, 불어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여자 주인공인 에린이 바르던 화장품 랑콤 화장품의 화장수 이름이에요. 80년대 중반에 이제 한국에 런칭됐다고 하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파란색 물이에요. 근데 그녀가 에린이 운동권 여아 내생임에도 불구하고 동혁이라는 남자와 동거할 때 랑콤 화장품을 써요. 근데 이제 그녀의 인생에 딱 그 시기만 랑콤을 쓰는데 자신이 어떤 불행했던 시기에 오히려 그 불행을 감추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투쟁의 현장에서 멀어진 죄의식을 혁명의 나라에서 수입한
꽃향기와 방부제가 덮어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주인공의 그 모순, 그러니까 모순 덩어리거든요, 에린이. 그러니까 현실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긴 소설을 써야 겨우 이해할까 말까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냥 그 모순된 그 태도를 보여줘서 저는 이 소설의 주제와 합당하다 생각해서 이제 토니 두셀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고요, 연재할 때는. 나중에 책으로 묶을 때는 사실은 이제 출판사와 많이 협의를 했는데 대부분 그 반응이 특히 남성분들은 너무 어렵다 제목이. 네. 약간 버터 냄새 난다. 네. 토니 두셀, 다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그런데 여성들은 제 주변 여자 후배나 뭐 여자 친구들은 다 토니 두셀 너무 좋다. 이 제목 끝까지 가라. 뭐 하다못해 이제 저한테 막 문자가 내가 제목으로 한 2달을 고민하니까 저한테 문자가 막 와서 친구들이 나는 토니 두셀이 한 표를 던진다고. 저도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이라는 것은 제 주장만 아니라 그 독자들이라든가 또 남성 독자들도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한국어를 글을 쓰는 작가가 외국어를 소설 제목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용기가 필요했고 그러다가 이제 청동 시대에서 청동 정원으로 제목인 처음에 또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한 제목이 청동 시대였는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철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되게 80년대는 마치 그 청동 시대처럼 아득해요. 그래서 청동 시대 이 제목으로 제가 밀었는데 그럼 너무 역사 소설 냄새가 난다 하셔서 마지막으로 책이 나오기 정말 인쇄 들어가기 정말 불과 며칠 전에 청동 정원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네, 정말 제목만으로도 제목이 역사를 거창하죠. 그러네요. 긴 과정이. 예. 자, 두 분 오늘 패널로 나오신 두 분은 사실 작가님하고 약간 세대는 조금 비껴날 수도 있는데 소설 어떻게 읽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학번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80년대 후반 87학번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읽고 조금 괴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좀 가슴이 아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87년에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이제 그 첫 겨울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 갔더니 이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그 이제 데모를 이제 선배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묵음 데모죠. 침묵의 데모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 조용했는데 겨울에 눈이 내린 교정의 그 적막함과 그 슬픔 그리고 나는 뭔가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에린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부감 그리고 근데 그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저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가슴이 아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옛날 사람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주변에 있던 옛날 사람들 그리고 87년에 이제 대학에 갓 입학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의 일이나 이런 상황 같은 것이 사실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60항쟁을 이제 막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뭐 학교에 전경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좀 굉장히 스산하고 막 최루탄 냄새가 날리는 이제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그 상황 자체를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에린의 이제 그 초반의 그 갈등 같은 그런 것이 제가 대학 그 다니면서 초반에 느꼈던 그런 심정이나 이런 것하고 막 이렇게 함께 막 이렇게 좀 어우러지면서 뭔가 제가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 그리고 제 주변에 있었던 선배들 뭐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동안 잠시 좀 옛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도 사실 같은 세대라서 신 교수님의 소감이 더 공감이 가는데요. 저는 92학번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갑자기 학번송이네요. 어쩔 수 근데 없이. 이제 저는 이제 딱 대학에 들어갔는데 선배 언니들이 이제 팔자가 붙는 학번에 이제 선배 언니들께서는 뭐 이렇게 데모한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술자리나 이럴 때. 그래서 뭐 하이를 들고 보도블록을 막 깨서 뭐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그 데모한 얘기들을 이렇게 막 들었는데 사실 저희 학번들한테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 그리고 재미난 어떤 그 무슨 그런 막 얘기처럼 무용담 그렇게 느껴졌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지점이 뭐냐면
너무너무 생생해요. 이 청동 정원 속에 그려진 그 80년대의 상황이 일단 너무 생생해서 너무나 그 제목 아까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뭔가 아득한 그런 얘기 같았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생생하게 그 당시가 전해져 왔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주인공인 에린의 정서가요. 사실은 저희 92학번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80년대가 좀 대학에서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 이제 95나 96 그런 학번들은 또 저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80년대와 90년대에 어떤 경계에 있는 그런 학번이었는데 이 에린이라는 주인공의 정서 상황이 딱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92학번의 정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만 열심히 하던, 그리고 대학에 가면 뭔가 자유와 청춘 막 이런 기대를 하고 딱 간 예린이 사실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소설에서. 교수들, 선생들의 강의보다 선배들이 우리를 딱 잡아버렸다. 그런 게 나오는데 정말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청동 정원이 80년대를 겪고 그 시기를 통과한 세대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렇게 90년대 학번들의 정서가 예린의 정서이기 때문에 또 다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이제 세대를 아우르는 네,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이쯤 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줄거리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작가님께서 좀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고 시절부터 나오죠. 어떤 그 에린이라는 이제 이 여학생이 여고 시절은 굉장히 좀 약간의 반항기가 있고, 그리고 집은 좀 가난하지만 이제 문학을 좋아하고 또 그 모양생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얘는 오바 같은 것도 그냥 학교에서 그 시킨 대로 안 입고 자기 멋대로 입다 걸려서 혼나고 약간 자유분방한 이제 문학 소녀이죠. 그런 소녀가 이제 대학에 가면서 이제 남녀공학에 가는데 그 대학에 그 당시 80년 80학번이라고 하는데 80학번인데 80년 바로 대학 들어가자마자 5.17이 나요. 광주항쟁이 벌어지면서 학교 문이 닫히고 갑자기 학교가 이제 아주 살벌한 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왜 80년 5월 달까지 3월부터 5월까지 정말 그 백화점 사람들이 모든 걸 말해도 됐거든요. 학교가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 축제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이제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죠, 학교에. 그리고 또 학교 당시 이제 그 80년이니까 뭐 군부 독재 막 이제 신문공부가 등장할 때니까 신공부에 반대하는 그 학생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지하 조직도 만들고 지하 조직 뭐 아니면 그냥 학교에 서클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서클에서 커리큘럼이 다 비슷했어요. 뭐 사회, 역사, 뭐 이제 뭐 아니면 여성 문제, 페미니즘. 근데 그 학교 분위기 남자 위주로 돌아가는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요, 에리는. 그래서 거의 정말 고립된 섬처럼 지내다가 어쩌다가 이제 2학년 때 그 선배들 따라 술을 마시면서 이 소설의 맨 초입부에 나오는데 광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린은 그 전까지는 광주는 전라남도의 수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광주의 충격 때문에 그녀가 결국은 이제 운동권 서클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공부를 하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발표를 못하는 거, 세미나 시간에도. 그래서 계속 겉돌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내내 계속 학교 분위기나 운동권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다가 어떤 남자 선배를 만나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소위 말 이빨. 운동권 선배인데, 4살 많은 선배인데, 완전히 그 선배의 그 현란한 논리에 완전히 포섭이 되고, 이제 그녀가 갖고 있던 어떤 일종의 그 운동권에 대한 컴플렉스를 그 선배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선배를 만남으로써 자기가 이제 좀 더 그 운동권의 중심에 좀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사실 에린한테는. 제가 소설에서는 직접적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둘이 이제 그런 어정쩡한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은 나중에 이제 어떤 폭력으로 끝나고, 자기가 그 우러러보던 그 선배가 알고 보니까 그가 싸운다는 독재자랑 많이 닮은 거예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고. 근데 그 선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잘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녀는 한편으로 순진했고 또 집에서 받은 교육이 어릴 때 그 에린의 어머니가 보면 유난히 순종적인 어머니, 유난히 이조시대 정조관을 가진, 예를 들면 뭐 넌 그랑 몸을 섞었으니까 결혼해야 한다라든가 뭐 남자는 모두 도둑놈. 그래서 굉장히 그 지나치게 순교를 강조하는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첫 남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도망치려다 못 도망치고 결국 이제 결혼까지 하는데 결혼한 직후에 다시 그 남자의 폭력이 되풀이되니까 그때는 이제 나오죠. 그제서야 이제 남자와 이혼하고 자신의 길을 가면서
이혼한 뒤에 오히려 스스로 자아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자본론 번역이라는 그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나중에 어떤 지하 운동권의 그 일부 아주 가장 말단에서 그런 조직원 사람들을 그 도와준 역할을 하다가 그들이 연예인 되면서 그녀도 잠시 이제 안기부 구경도 하고 나중에 이제 6월 항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거리에 나가서 그냥 그 일반 그 시위대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그냥 그 시위에 참가하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5공화국의 핵심인 아들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들어가게 돼요. 어쩌다가. 그래서 거기서 좀 갈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의문을 많이 가지면서 글을 쓰게 돼요. 그녀의 꿈이 원래 문학선이었는데 드디어 역설적이게도 이게 시대의 아이러니인데 그 5공화국의 핵심이 운영하는 출판사의 편집부원으로 일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한테 던지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깊어지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시도하죠. 정열적.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작가가 되는 소설가가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자, 두 분 정말 책 재미있게 읽으셨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죠? 책에 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까 초반부에 이제 작가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왜 지금 이 책을 내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서른 잔치내 끝났다라고 하는 시집을 1994년에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제 옆방에 있던 기숙사 친구가 후배한테 이 시집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보내받았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자랑을 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시집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서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 나이의 시점에서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의 제목이 너무나 막 이렇게 가슴에 콱 박혀서 그 이제 시의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제 그 제목만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이 작가 선생님이 소설을 내셨다. 그래서 이분은 시인인데 왜 어떻게 소설을 내셨을까라는 궁금증부터 있었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삼엄했던 그 유신 시절에 여고생이 재단의 비리를 고발을 하면서 수업을 거부를 했는데, 그 80년에 그 서울의 봄에 나는 왜 침묵하고 있었나, 그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제 뭐 계속 허구의 이야기다, 소설은 허구다, 픽션이다, 뭐 이 얘기를 뭐 계속 해오시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자전적인 경험이 소설에 많이 녹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그러면 그 답을 얻으셨는지, 나를 위해서 이 소설을 쓴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설을 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으셨는지가 궁금해지네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사실 저는 소설 쓰는 과정에서 그 저의 그 20대를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화해하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사실은 저는 인간이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제일 힘들거든요. 저는 제 오랫동안 그 저희 20대를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가 없지. 용서하려면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이 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드디어 이해하고 그 저를 용서함과 동시에 상대방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게 확고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원한데요. 네. 저는 원래 이 청동정원이 문학의 오늘이라는 그 개간지의 토닉 투세르로 이제 연재가 됐었어요. 근데 연재 그 1회가 나가자마자 정말 많은 그 신문사에서 특종처럼 이제 기사를 다뤘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걱정한 지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자신의 전 삶을 그 온몸을 다 던져서 쓴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폭력이라든가 굉장히 막 이렇게 꺼내놓기 힘든 그런 굉장히 상처들이 이 소설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연재 1회분부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면 어떤 각오로, 그리고 정말 이게 그 용기를 내기가 힘들지 않으셨어요? 글쎄, 그러니까 세월이 걸렸겠죠. 20몇 년이 걸렸고. 사람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책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남들의 공감을 얻지. 저는 요즘 소설이나 요즘 문학의 한 일각에서 제가 별로 좀 우려되는 건 이런 건데요. 정말 속물들이 휴머니즘을 근사하게 포장해서 팔아먹는 작품들이 사실 많아요.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글을 쓸 때 물론 소설이 허구로 제가 만들었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돼야 진실이다 생각해요. 저는 문학의 진정성, 소설의 진정성인 것도 결국은 작가는 남의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이야기처럼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사실 내가 내 인생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긴 작품을 쓰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가 불가능해요. 옛날에 이제 제가 박아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같은데 하여튼 자신이 경험해야 생생한 묘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소설이 생생한 묘사가 없으면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내 이야기, 사실 남 이야기 섞었습니다. 저희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소설에 빠져서 막 살 때는 저도 정말 내가 이 일을 겪었나? 아, 그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나? 저도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작가라는 걸 사실 제가 안 거는 내가 문장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도 나중에 구분이 안 돼. 네. 그래서 거의 미친 듯이 거기 폭 빠져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생생했나 봐요. 또 이제 질문이 토니 투셀에서 이제 단행본인 청동정원이 나오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수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수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는지 몇 번 퇴고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셀 수 없이 퇴고를 했고 적어도 10번 이상이고 일단 연재 마감한 게 올해 3월 그러니까 4월에 3월인가 4월에 이제 연재 끝나고 그때부터 한 5개월간 이제 글도 붙이고 퇴고를 한 거죠. 5, 6개월간. 그래서 책 나오기 직전까지 여기 편집자께서 잘 아세요. 그 문학나무 편집자신 강건원님이 잘 아시는데 내가 엄청 고치고 뭐 둘이 그리고 참 편집자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내가 쓴 글은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내가 쓴 글은 내가 객관적으로 보려면 사실은 1년, 2년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객관적인 편집자님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서 고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질문이 제가 너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시를 써야 되나요? 소설을 써야 되나요? 그다음에 시 쓰는 사람과 소설 쓰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또 이제 시와 소설의 차이는 뭡니까? 많은 질문들을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시를 쓰시다가 이렇게 소설을 쓸 때 즐거웠던 점, 또 뭐 힘들었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분량이 시와 비교할 수 없이 길어서 일단 소설을 쓰려면 책상에 들러붙어 앉아야 돼요. 그래서 거의 제가 느낀 게 이건 정신노동 플러스 육체노동이구나. 시는 정신노동이죠, 사실은. 그리고 시는 귀족들이 쓰는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 물론 시인들은 가난하죠. 제가 말한 귀족은 정신적인 귀족. 시인들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그 생산력이 낮은 가장 그 가난한 직업인데 그리고 시인으로서 저는 사실은 우는 사람이었어요. 늘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제가 남이 보이게 눈물을 흘리진 않아요. 근데 마음적으로 늘 슬퍼하는 사람이었는데 소설가로서의 최영민은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냉정한 사람이죠. 냉정한 관찰자이죠. 그래서 그런 일단 무드 전환, 그 무드를 전환하는 과정이 좀 처음에 그 단계에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저는 소설 쓸 때는 다른 글은 전혀 못 썼어요. 시는 물론이고 에세이도 못 쓰고 저는 어느 순간에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서. 근데 그런 경험이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빼놓는다. 근데 그 빼놓은 다음에 나중에 느끼는 약간의 그 뿌듯함? 그런 것이 참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막 20년, 30년 소설을 써야지 그 깨닫는 그 대가분들이 말씀해 주신 걸 그냥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 시인 최영민은 우는 사람이지만 소설가 최영민은 냉정한 관찰자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최영미 작가님의 이제 작품, 시든 소설이든 보면은 역시 솔직함. 그리고 또 하나가 생동감인 것 같아요. 앞서 임명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생동감 있는 소설을 쓸 수 있으셨던 게 뭐 일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기 굉장히 많이 쓰시죠? 네, 일기광이죠. 저는 아마 제가 죽는다면 내 조카가 고생 좀 할 거예요. 이모가 쓴 일기장 다 모으려고. 일기를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쓰기 시작했고, 띄엄띄엄 안 쓴 시기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 한 10건 정도 있어요, 일기장이. 그리고 특히 80년대에는 제가
80년대 초반에는 거의 안 썼고 85년 정도부터 9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썼어요. 거의 7년을. 그래서 제가 사실 소설 쓸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그 6월 항쟁, 87년 6월 항쟁 보면 제가 거의 매일 썼더라고요. 그날 거리 풍경, 뭐 누구랑 무슨 대화를 했고 어떤 선배랑. 그래서 그 덕분, 그 일기장 덕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일기를 그대로 옮기진 않았죠. 예, 그 사람들이 저한테 솔직하다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내가 성공했구나, 이 작전에. 사실 그렇게 솔직하지 않고 사실은 솔직한 척을 할 수는 있고 소설에서 이렇게 사실은 많이 허구가 들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남들한테 이게 다 제 얘기로 받아들인다는 건 제가 그만큼 그럴듯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자아자찬 해봅니다. 저는 작가님이 솔직하고 또 생동감도 있지만 참 섬세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소설에도 보면 이 소설을 관통하는 부분 중에 그 주인공 이혜린의 그 옷을 고르는 취향이나 헤어스타일 이런 변화를 가지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담아내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두 분께서는? 저는 특히 교복 부분이 너무 사실은 좀 엉뚱한 얘기인데 너무 부러웠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교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고3이 되던 해에 저희 밑에 후배들 고2부터 교복을 다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막 80년대 막 이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막 교복도 입고 만나기도 하고 뭐 요새는 막 어떤 호프집 같은데 그리고 주점도 퓨전 주점 이런데 선술집 가면 막 옛날 노래 틀어주잖아요. 근데 저는 교복을 못 입어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제 막 그 카라 부분을 뭐 학교에서 정하지 한 대로 안 해서 혼나고 막 이런 것도 보면서 아, 나는 왜 교복을 못 입어봤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세일러복을 입어봤습니다. 중학교 때.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저도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 첫 봄날에 정말 그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아주 굉장히 날씬한 친구였거든요. 그 원피스를 입고 다니던 친구가 그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청바지에 남자들이 입는 티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학생회관에 어느 서클에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친구의 옷차림이 전형적인 운동권 여학생의 옷차림으로 변하면서 그러니까 그 작가 선생님이 소설에 쓰신 그 묘사가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에린이 이제 1학년이 돼서 머리를 막 계속 자르잖아요. 그리고 미장원에도 미용실에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돈을 쳐바르고도 머릿결은 결국 나빠졌다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80년대는 정말 너무 무섭고 데모하다가 어디 끌려가고 막 그런 무서운 거였는데 이러한 에린의 그런 뭐 옷 취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엄마랑 마사지하고 뭐 그다음에 어디 아줌마가 하는 의상실에 옷 싸게 사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암흑 회색의 시대를 이게 색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옷차림 얘기를 하니까 작가님이 인터뷰하신 것 중에 80년대가 남긴 건 사상이 아니라 정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그 시절의 그 옷차림에서도 뭐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에필로그에 썼죠. 그러니까 80년대가 내게 남긴 것은 이념이 아니라 정서이다. 그래서 이념은 변해도 정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소설을 주인공 에딘처럼 저도 그 대학 시절에 1학년 때 엄청 멋을 부르고 온갖 막 정말 전혀 그 학교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막 레이스에다가 막 난리 난 거죠. 막 빨갛고 막 그런 원피스 입다가 운동권에 포섭되면서 이제 강요당하는 거죠. 색을 멀리, 그러니까 흑백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칙칙한. 주로 검은색, 회색 옷을 입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취향이 평생을 가서 사실은 40대 중반까지도 제가 이런 빨간 옷을 못 입었어요. 제 옷장이 날마다 그냥 회색, 뭐 검정, 뭐 아니면 그 베이지 정도죠. 그런 뒤에 이제 제가 그 소설가 썼던 것 마찬가지로 40대 후반에 어느 날
이제 옷장을 열어보고 이제 한숨을 짓는 거예요. 왜, 여기 20대가 고스란히 있는 거, 옷장 속에. 내가 진짜 이 옷장 속에서 80년대가 지금도 날 지배하는구나. 옷장과 신발장에 부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겨울인데 보니까 그냥 랜드로만 신고 있고, 정장구두도 없고, 달고 다른 정말 20년 실은 정장구두 하나밖에 없고, 신발장이 진짜 이사 갈 때 보면 너무 사람들이 여기 신발이 없어요. 신발, 옷장이 너무나 20대 암울한 80년대 갇혀있다는 걸 깨달았고, 40대 후반에 이제 그 변신을 시도하죠. 그래서 소설에도 나왔지만 미장원 가서 머리도 이제 좀 유행하는 스타일로 자르고, 그리고 머리 염색을 처음으로 시도하죠. 브릿지라고 염색도 하고 부츠를 사요. 앵그 부츠를 사서 이제 영국을 가는데 그 부츠가 사실은 이제 소설에 안 썼지만 새로 산 부츠를 신고 가니까 너무 불편해서 부츠를 버렸어요. 사실은 20년 만에 처음 산 부츠를 아깝게 막 10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그 맨체스터 가서 너무 하루 신으니까 너무 발이 아픈 거예요. 호텔 방에 두고 버린 거예요. 쓰셨어야 되는데 그거 썼는데 이 책이 만약에 10만 원 이상 팔리면 제가 그 얘기 쓰겠습니다. 자, 뭐 다시 이제 또 소설 얘기를 하자면 저는 소설에서 사실 조금 화도 나고 좀 속상했던 부분이 그 동혁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 헤어짐까지 그 당당했던 이 일은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좀 순종적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은 그 관계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들어서 예. 그러니까 운동하던 친구가 같은 이제 운동권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폭력 때문에 그 신발장 위에 언제나 이제 비상금과 열쇠를 두고 있다가 이제 결심이 선 그날 그냥 신발도 못 신고 그 비상금과 열쇠만 들고 집을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인의 지인 정도 되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뭐 저는 그 작가 선생님이 어떻게 의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이 소설이 연애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소설, 연애에 얽힌 인간사 그리고 그게 시대하고 관계가 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연애다, 연애고 사랑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수 있다. 그냥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뭐 뭐든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인지 권력인지 알 수 없는 힘 앞에서 거기에 사랑이 가미가 됐을 때 저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속상하고 굉장히 가슴이 아픈 부분이었고 읽기가 힘든 부분이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더욱더 이 소설을 실감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박향숙이라는 저희 사회 선생님이 계셨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 박향숙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인데 저희가 이제 여고였는데 그 당시 이제 신문 기사에 어떤 이제 여학생이 성폭행 당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사고인데 그것을 평생 그 순결이라는 거에 얽매여서 이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20대에 뭐 그런 일을 당해서 40이 넘어서 자기를 그 성폭행한 남자를 가서 살해한 그 사건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순결에 대한 얘기만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영미 작가님하고 비슷한 연배의 시인, 소설가 이제 여성분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방에서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에 와서 그동안 배운 것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여자는 첫 데이트한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랑 이제 뭐 어떤 육체의 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자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다라는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에린과 동혁의 그 관계에서 에린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그런 그 교육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지금의 우리 젊은 20, 30대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박향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런 소리 처음 듣는다. 그래서 어떤
것처럼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성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에린과 동혁의 관계에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작가님도 뭐 앞서 사실 줄거리 말씀하실 때 좀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젊은 여성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80년대, 지금부터 30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회가 원래 오랫동안 유교 사회였잖아요. 그 여자에겐 정숙을 강요하는 순결과 그런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80년대가 있었고, 사실 80년대 학번의 그 여학생인 한국에서 그 젊은 시대를 보는 여자들은 이중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죠.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아주 정말 이조 시대의 그 정조관과 또 학교에서는 또 페미니즘, 또 막 정말 아주 모던한 그 서양의 페미니즘을 배우는데 이게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 사회가 급변했듯이 이 한국 여성들도 그 자신의 어떤 여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가 힘든 게 갑자기 이조 시대에서 갑자기 현대로 넘어오니까 우리는 그 중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 몸속에서 그 갈등인가 정말 그 자체 갈등인 거지. 이게 어떻게 자기가 이조 시대 여성이 될지 현대 여성이 될지 막 선배들한테 뭐 페미니즘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뭐 로자 루스엠부르크처럼 콜론타이처럼 살아야겠다 생각했지만 또 집에 가면 또 엄마는 또 그 여성은 뭐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자한테 순종 이렇게 배우니까 그 제 나이 또래 여성들은 전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중적인 가치 그 여성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갈등이 심했으리라 생각해요. 자, 이번 코너는 잠시 좀 쉬어가는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나도 시인이라는 이제 행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작가님 하면 역시 30 잔치는 끝났다. 이 시집을 안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시를 하나씩 선택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저는 이제 그 나의 대학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집에서 가장 이 소설과 비슷한 주제를 다룬 시인데요. 네. 나의 대학, 이제 어쩌면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떠난 뒤에 더 무성해진 초원에 대해, 아니면 끝날 줄 모르는 계단에 대해, 우리 시야를 간단히 유린하던 새떼들에 대해, 청유형 어미로 끝나는 동사들, 머뭇거리며 섞이던 목소리에 대해, 여름이 끝날 때마다 짧아지는 머리칼, 예정된 사라짐에 대해, 혼자만이 아는 배신, 한밤중 스탠드 주위에 엉기던 피냄새에 대해, 그대 내가 사랑했을지도 모를 이름이여, 나란히 접은 책상 다리들에 대해, 벽없이 기대앉은 등 세상을 혼자 떠받친 듯 무거운 어깨 위에 내리던 어둠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립항들, 시력을 해치던 최초의 이편과 대해, 그대 내가 배발했을지도 모를 이름이여, 첫 번째 긴 고백에 대해, 너무 쉽게 무거웠다 가벼워지던 저마다 키워온 비밀에 대해, 눈 오는 날 뜨거운 커피에 적신 크레카처럼 쉽게 부서지던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느 날 오후에 대해, 그러나 끝끝내 누구의 무엇도 아니었던 20살에 대해. 뒤가 긴데요. 생략하겠습니다. 네. 또 작가님이 역시 읽어주시니까 느낌이 다른데요. 네. 네. 저는 제가 읽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30 잔치는 끝났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필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네. 듣기 거스르실까봐 좀 염려스러운데 읽어보겠습니다. 30 잔치는 끝났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걸. 그리고 외로울 땐 동지어로 시작하는 투쟁가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사랑 노래를 즐겼다는 걸.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 흘리리라는 걸. 그가 부르다만 노래를 마저 고쳐 부르리라는 걸.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 그 대신 상을 차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라는 걸. 환하게 불 밝히고 무대를 다시 꾸미리라.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제가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과서에 실린 시인데요. 우리 최영미 작가님. 선운사에서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예, 멋집니다. 예. 저보다 더 잘 읽으시네요. 예.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시를 옛날에 이제 94년도에 읽기도 했지만 지금 소설을 읽고 시를 읽으니까 이게 정말 더 와닿고 이게 무슨 의미구나. 그때하고는 정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떤 책들이 있는지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코너의 한지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청동정원인데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소년이 온다입니다. 한강의 6번째 장편소설로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입니다.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통해 저자 특유의 정교하고도 밀도 있는 문장으로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의 고통받는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우연히 내 일기를 엿보게 될 사람에게입니다. 시인 최영미의 진솔한 발자취가 담긴 산문집입니다. 최영미는 일기를 쓰듯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부딪히는 온갖 일상과 상념들은 낱낱이 풀어냅니다. 생활 수필부터 칼럼, 일상을 치밀하게 관찰하며 써내려간 글까지 자신의 17년생의 흔적을 저자 특유의 세밀한 묘사로 생생하게 탐색해 나갑니다. 세 번째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입니다. 자신을 푸띠 부르주아 리버럴이라 부르는 유시민이 대중의 욕망이라는 키워드로 들여다본 한국 현대사 55년의 기록입니다. 저자가 출생한 195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대사의 주요적 역사적 사건들을 큰 줄기로 삼고 자신의 체험을 장가지로 이어 보고, 듣고, 겪고, 느낀 사건들을 엮었습니다. 저자는 냉정한 관찰자가 아니라 번민하는 당사자로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온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현대사와 당대사를 살펴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권의 책들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청동정원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책 밖으로 나와서 작가님의 사생활을 엿보는 작가의 방 들여다보기 코너입니다. 두 분께서 좀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이 책이 나오고요. 거의 정말 굉장한 인기를 얻으셨잖아요. 굉장했죠, 거의 네. 제 생각에는 연예인보다 더 했을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신데렐라가 됐을 때 어떠셨어요?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도 꽤 됐네요. 벌써 20년 됐는데요. 딱 올해로. 제가 그때 룸펜이었어요. 뭐 반지하 월세를 살았었는데 이제 계속 집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이제 이상하다. 또 한 번에 딱 집을 사지 못하고 하여튼 근데 그냥 좀 지금은 약간 그때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려서 소설을 더 빨리 써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잘 팔리니까 이제 인쇄 들어오니까 마냥 논 거예요. 사실 한 10년을 놀았죠. 그게 좀 후회되네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궁극적으로 시인으로 최영미 하면 그 옆에 분명히 시인, 소설가 이렇게 그 설명이 붙겠죠. 그런데 시인과 소설가의 비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별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는데 저는 결국은 똑같은 글이고 뭐 결국은 사실 분량의 차이죠. 시와 소설이 가장 큰 차이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쓴다. 저는 이건 연재 계약을 해서 정말 억지로 그 마감이 있어서 내가 쓴 거지. 내가 연재 안 했으면 저는 소설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인간이 사실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이라 생활비가 떨어져야 글 쓰고 그래서 그냥 성탁이 오면 시 쓰고 뭐 소설 또 기회가 되면 소설 쓰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밑줄 짝 낭독의 시간입니다. 이 두 분께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좀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 그 작가 선생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것은 독자의 편지겠죠. 직접 그 독자의 편지를 맞습니다. 읽으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후기를 보니까 강민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는 이거를 이제 선생님의 글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그 마지막 당부 같은 느낌으로 저도 독자의 한 명으로서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글에서 이제 조금 축약해서 읽으면 소위 문인들은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모두 자기 것으로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지나온 지난 날들의 참다운 의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대변할 진정한 작가가 탄생했다는 사실에 진정 내일처럼 기뻐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이 우리 세대의 과거를 대변할 그리고 창조적으로 미래를 위한 노력에 횃불을 당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더욱더 분발 어린 정신을 기대하면서. 저는요 53쪽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예린이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고향이 어디세요? 강원도 원주요. 그러면서 또 집이 어디세요? 평창동이요. 부자 동네 사시네요. 부자라고 이죽거리는 인매가 싫어서 언제부턴가 평창동이 아니라 세검정이라고 돌려 말했다. 하여튼 이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이제 모임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선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주미 이름처럼 예쁘고 눈빛이 포근한 여자가 술에 취해 담배를 물고 있는데 분위기가 야릇했다. 그녀에게 홀린 어떤 남자가 시비를 걸었다. 여잔 담배 피우면 안 돼. 모성을 강조하며 미래의 엄마와 아이에게 니코틴이 얼마나 해로운지 길게 늘어진 참견을 듣던 그녀가 씩 웃으며 연기를 내뿜더니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아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아. 그 재치, 그 여유에 나는 반했다. 담배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킨 그녀는 1년 뒤인 1981년 S대 여자로는 최초로 데모를 주동해 감옥에 간다. 제가 이 구절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리고 또 읽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아까 작가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 이중적인 가치에서 사는 한 여성의 딱 그 첫 장면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그 장면 그리고 그 충격 그 신선함 그래서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잘 읽으셨어요. 딱 집어서 잘 읽으셨죠. 네, 성우 같으셔요. 네. 자, 작가님께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그 소설의 첫 문장을 읽겠습니다. 네. 4월에 이미 우리는 5월의 냄새를 맡았다. 정경이 상주하는 살벌한 교정에도 봄은 왔다. 라일락 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면 우리는 두근두근 어질어질 마음은 어디 두지 못했지. 나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학생들이 강 건너라 부르던 관악산 유원지 입구에 엉성하게 털을 잡은 야외 주막에서였다. 개울을 건너면 술상이 차려진 마루가 보였다. 파쇼, 광주, 투쟁처럼 무시무시한 말들이 허름한 탁자를 오갔고 나는 묵묵히 선배들이 주는 술을 받아 마셨다. 전에는 껄끄럽던 단어들이 술술 가슴으로 흘러돌아갔다. 막걸리 2사발과 소주 한 잔을 들이켰을 뿐인데 나른했다. 더 마시기가 겁나 벌떡 일어나 교문을 향해 걸어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솟아올랐다. 가만히 서 있던 나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여리고 진한 초록의 잎들이 그림자들이 서로 겹쳐졌다. 반짝 순간에 몸을 뒤집었다. 벌겋게 달아오른 내 얼굴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머리카락이 춤추듯 나부꼈다. 가로수들이 나를 에워싸더니 비틀거리는 나를 남겨두고 유란하게 물결치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멀어지는 녹색의 가지 끝에는 축 늘어진 10대의 마지막이 걸려 있었다. 4월의 어느 날 내 속에서 반란이 시작되었다. 참 처음 부분인데도 전체를 또 관통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하고 있는 청동정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방송을 보신 후 여러분의 시청 소감을 아래 보이는 자막 메일로 보내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저자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청동정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하고요. 벌써 마무리 시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께서 그 청동정원은 무엇이다 한 줄 서평하고 추천의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동정원은 연애소설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 선생님처럼 상처를 가지고 있는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부모로 둔 우리 세대의 아이들이 모두 함께 읽으면서 사랑이란 이런 거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동정원은 똑똑똑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노크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또 유년의 상처든 과거가 그 현재를 휘감고 있는, 그러나 다르게 이제 과거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현재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도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시청자분들에게 청동정원은 어떤 책이다, 어떻게 읽어라 라고 좀 조언의 말씀 해주시고 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소설이 사실은 정말 연애 소설의 측면도 있고 페미니즘적인 요소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역사 소설일 적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이것은 그 쇠붙이로 무장한 정경들이 그 교정의 푸른 나무들 옆에 서 있던 그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청춘 소설이다.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이 또 최 작가님의 작품을 기다리는 시청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품 계획 들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연애 소설을 한 편 쓰고 싶어요. 그럴 자격이 있지 않나요, 저한테? 충분하시죠. 예.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한 청동정원 어떠셨나요? 고인이 되신 소설가 박완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로부터 사람은 위로받는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 앞에 고해하는 심정으로 쓴 소설 청동정원에서 각자의 인생에서 숨겨진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최영미 작가의 청동정원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책으로 통하는 행복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